그는 지금 아주 끔찍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안전을 보장하면서 삼촌 앤드루 크로더를 죽일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궁리하고 있었다. 삼촌을 죽이다니. 어느새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크로이던 발 12시 30분. 오늘은 새로운 추리소설 장편을 소개합니다. 이 책 들어봤니에서 들려드린 통에 이어서 프리먼 밀스크로프츠의 또 다른 장편 소설 크로이던 발 12시 30분인데요. 범인이 주인공인 이 추리소설은 역추리 형식으로 쓰여졌는데요. 범인의 시각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그리고 결국 탐정에게 추궁당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책 들어봤니에서 들려드리고 있는 법의학자 손다이크의 작품과 같은 역추리 방식이죠. 단 차이가 있다면 손다이크는 과학수사 중심이고 크로이던 발 12시 30분은 인간 심리 중심의 역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은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은 그래 내가 범인이야. 내 범행 계획은 이렇고 저래 하면서 그의 범행 계획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범인이 잡힐까 안 잡힐까 하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후반은요. 그래서 네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범인이 교묘하게 짜둔 알리바이와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래서 결국 잡힐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정리하면 이 소설의 재미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데 있지 않고 범인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는 데 있습니다. 팝콘 각이죠. 오늘 첫 시간에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사건은 눈 깜짝할 시간에 벌어집니다.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럼 범인이 주인공인 소설 크로이던 발 12시 30분 1화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장 앤드루 하늘을 날다. 로즈몰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인을 따라 빅토리아 비행장에 도착하면서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다. 사실 그녀는 어젯밤부터 흥분되었다. 어머니가 파리에서 택시에 치여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였다. 당시 로즈는 요크셔주 서스크에 있는 학교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잠자리에 들어 거의 잠들려던 참에 블래싱턴 부인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옷을 입으라고 했다.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로즈는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로즈는 한눈에 아버지가 불안해한다는 걸 눈치챘다. 아버지는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로즈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언제나 그녀를 어른처럼 대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파리에서 사고를 당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함께 가서 불쌍한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로즈는 가겠다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그 뒤로 너무나도 신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슬픈 감정은 점점 무뎌졌다. 우선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다시 일어나야 했다. 이런 시간에 깨어있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식당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고 요크까지 긴 자동차 여행을 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졸려서 힘들었다. 역은 엄청 크고 텅 비어 있었으며 추웠다. 하지만 곧 기차가 들어왔고 로즈는 실제 침대가 놓인 작고 아담한 객실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워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미 런던에 도착해 있었다. 옷을 갈아입은 후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잠시 쉬었고 이후 우리는 다시 신나는 시내 드라이브를 한 후 마침내 비행장에 도착했다. 이제 그녀는 하늘을 나는 것이다. 이 여행의 절정에 다다르자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온통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 당연했다. 그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을 수 없었다. 로즈는 겨우 10살이었으니까. 로즈의 아버지 피터 몰리는 40살가량의 남자로 키는 중간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약간 구부정했으며 위장에 늘 문제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행운의 여신이 베푸는 호의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농사에 열정을 가졌는데 엘시 크로우더와 결혼을 계기로 오래 꿈꿔온 작은 농장을 마련했다. 장인 앤드루 크로우더가 살고 있는 콜드 피커비 근처에 있는 오터턴 농장은 규모는 작았지만 매력적인 고택이었고 훌륭한 마당과 창고가 있었으며 12만 평이 조금 넘는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터의 훌륭한 경영 덕분에 농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이 닥치자 다른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빠졌다. 그에겐 2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 13살 된 아들 휴와 딸 로즈였다. 피터의 장인 앤드루 크로우더는 제조업에서 은퇴한 부유한 노인이었다. 그의 첫인상은 늙음이었는데 고작 65이었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과 피곤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다. 몇 년 전부터는 면도조차 하지 않아 지금은 듬성듬성 자란 희끗한 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피터는 그를 볼 때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을 연기한 배우 헨리 어빙을 떠올렸다. 매부리코의 구부정한 어깨, 마치 발톱처럼 움켜쥐려는 손가락이 불가에 몸을 웅크린 채 마른 2 손을 불꽃 쪽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절로 그려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체격이 좋고 건장했지만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기력을 잃었다. 간신히 회복했지만 병실을 나온 그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잔해에 불과했다. 피터는 그가 이번 여행에 동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엘시는 앤드루 크로우더의 외동딸이었고 그가 진심으로 아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래서 앤드루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장인의 심장이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피터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여행을 할 수 있을지 특별 검진을 의뢰했다. 그 결과 그레고리 박사는 크게 무리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피터는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보았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피로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일행의 4번째 동행자는 존 웨더러브로 앤드루 크로우더의 수행원이자 집사였다. 그는 중간 키에 마른 체격이었고 얼굴은 어둡고 음침했으며 태도에도 우울한 기운이 드러났다. 그는 앤드루가 큰 병을 앓고 회복하던 중 간병인의 자격으로 그 집에 들어왔다.
이후 더는 간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후에도 웨더럽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남아 집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터에게는 달갑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를 꽤 능숙하게 해냈고 묘하게도 고용주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피터 몰리는 비행장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의 상태를 알리는 전보를 받기로 했는데 택시가 시내를 가로질러 달릴수록 그의 불안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커졌다. 차가 멈추자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지자 말쑥한 푸른 제복 차림의 2명의 짐꾼이 다가왔다. 예약하셨습니까?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웨더럽은 전날 저녁 이미 예약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짐꾼들이 짐을 집어들더니 로즈가 깜짝 놀랄 만큼 가볍게 사무실 벽에 난 구멍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녀는 짐가방이 마치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계단처럼 금속 롤러 위에서 천천히 신비롭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그 기묘한 광경을 말해주기도 전에 피터가 노란색 종이를 흔들며 다시 나타났다. 생각보다 심하지 않대요. 그는 외침에 달려왔다. 이걸 봐요.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상처가 깊지 않다고 하네요. 신께 감사할 일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크라우더. 정말 기쁘지 않니, 로즈? 그는 너무 들떠 있어서 택시비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내내 중얼거렸다. 4시간 뒤면 엄마를 볼 수 있단다. 죽을 뻔했는데 말이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안도감을 표하며 그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를 갖춘 대기실이었다. 한쪽에는 젊고 똑똑해 보이는 청년들이 일하는 카운터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앤드루 크로우더는 소파 쪽에 가 앉았고 피터와 로즈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약했습니다. 피터가 설명했다. 어젯밤 전화로 예약해 두었어요. 피터 몰리입니다. 예약이 확인되자 여권을 건넸다. 여권은 크로이던에 도착하시면 돌려드립니다. 이어서 그는 저울을 가리켰다. 손가방을 든 채 저울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들은 규정대로 무게를 쟀다. 로즈는 무게가 궁금했지만 회사 광고문에 적혀있는 대로 이런 민감한 무게는 직원의 머릿속에만 남았다. 대신 그들은 비행기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받았다. 잠시 후 누군가 외쳤다. 파리행 승객 전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에 차 있거나 혹은 무심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밖에는 크루이던행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차에 올라탔으며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크를 떠날 때만 해도 날씨가 맑았지만 곧 하늘이 흐려지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로즈는 여전히 들떠 있었지만 빗속을 달리는 동안 길가에 늘어선 우중충한 건물들을 보면서 흥분은 조금씩 식어갔다. 그러나 크루이던에 가까워지자 상황이 나아졌다.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금세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였다. 마침내 비행장에 도착했다. 도로 맞은편 건물 뒤로 경납고와 네모난 탑, 초록빛 들판, 그리고 비행기 몇 대가 어렴풋이 보였다. 버스는 좁은 문을 통과해 커다란 건물 현관 앞에 멈춰섰다. 모두가 차에서 내렸다. 승객들은 각자 무리를 지어 현관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여권을 돌려받은 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또 다른 문을 통해 비행장으로 향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바로 눈앞에 비행기가 있었다.
승객들이 줄을 이어 40~50m 정도 걸어 나오자 거대한 비행기가 우뚝 서 있었는데 로즈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한 채 오직 비행기만 바라보았다.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지. 로즈는 날개를 연결하는 엇갈린 지지대와 길고 약간 휘어진 동체를 바라보며 다루기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새를 닮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무엇일까? 그녀는 마침내 생각해냈다. 바로 잠자리였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잠자리 같았다. 특히 머리가 길어서 날개 앞쪽으로 주둥이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4개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건 엔진이었다. 날개마다 2개씩 앞쪽 가장자리에 박혀 있었고 커다란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커다랗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낯선 기계를 여유 있게 바라볼 시간은 없었다. 날개와 꼬리 중간 부분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 있었다. 로즈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아버지를 따라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곳은 마치 학교 갈 때 타던 버스와 비슷했다. 4개의 좌석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로즈는 입구 맞은편 창가에 자리를 잡았고 옆에는 아버지가 앉았다. 창문이 있었지만 문이 뒤로 열리면서 창을 가려 밖을 내다볼 수는 없었다. 대신 로즈는 객실 안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는 바로 그녀 앞자리에 앉았고 웨더럽은 그 옆자리였다. 객실에는 모두 18개의 좌석이 있었는데 금세 전부 채워졌다. 그 외에도 날개 앞쪽 또 다른 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는 것 같았고 앞쪽 칸막이가 그곳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고 그녀는 짐작했다. 승객들은 짐을 선반에 올려두거나 신문과 잡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누구도 비행에 대해 놀라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로즈는 의아했지만 다들 이미 여러 번 타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 문이 닫히자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앞에 거대한 아래쪽 날개가 보였다. 그 위로 X자 지지대가 위쪽 날개로 뻗어 있었는데 위쪽 날개는 몸을 굽히고 고개를 들어 올려야만 겨우 보였다. 또 다른 지지대는 커다란 바퀴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녀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바퀴 양쪽에는 커다란 나무 쐐기가 끼워져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그것을 빼냈다. 이어서 푸른 제복을 입은 장교가 신호를 보냈고 즉시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더니 프로펠러가 흐릿한 원형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출발이었다. 거대한 바퀴에는 진흙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로즈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경납고와 구경꾼 무리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콘크리트를 벗어나 활주로의 잔디 위로 들어가자 기체는 매끄럽게 달렸다. 로즈는 마치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느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활주로 한가운데에 이르자 속도를 줄였고 비행기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도록 방향을 틀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그 순간 갑자기 엔진이 굉음을 터뜨리며 포효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비행기를 잡아 끌어가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순식간에 속도가 빨라져 로즈는 의자에 몸이 박힌 듯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퀴의 진흙 얼룩이 끝없이 빨라지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비행기는 특급 열차처럼 들판 위를 질주했다. 바퀴가 너무 빨리 돌아서 로즈는 이제 진흙 얼룩조차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숨죽인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흥분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바퀴가 땅에서 살짝 들리더니 점점 더 지면에서 멀어졌다. 그들은 이제 날고 있었다. 로즈는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으나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다. 자, 이제 출발한다. 피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지만 로즈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는 크로이던 아래를 내려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빠르게 가라앉는 듯 했다. 불과 200~300m 아래 펼쳐진 크로이던은 시내에서 올 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언덕과 골짜기가 있고 도로는 곡선을 그리며 굽이쳤으며 주택 사이사이에는 푸른 녹지가 펼쳐져 있었다. 버스를 탔을 때는 거리와 상점만 보였는데 말이다. 갑자기 그녀는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앞좌석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행기스트호가 끔찍하게 툭 떨어진 것이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미가 파도를 타고 미끄러져 내리듯 아니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것처럼 말이다. 곧장 밑바닥에 내려앉을 듯한 충격은 다시 아래에서 받쳐 올려주며 멈췄으나 한동안은 불안정하게 들쭉날쭉 위아래로 솟구쳤다. 로즈가 경험한 어떤 엘리베이터보다도 빠르게 오르내렸다. 좌우로 흔들리거나 기울지는 않았지만 수평을 유지한 채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로즈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다시 안정적으로 비행했다. 이윽고 창밖으로 희뿌연 수증기띠가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 로즈는 여전히 커다란 날개와 바퀴는 볼 수 있었지만 땅은 보이지 않았다. 날개와 바퀴를 제외하면 사방은 은빛 안개만 가득했다. 안개예요, 아빠. 로즈는 더 이상 아래가 보이지 않아 아쉬워하며 말했다. 구름이란다, 로즈. 피터 몰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온 거야. 신기하지 않니?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크로우더,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네. 노인이 대답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즐겁군. 차를 타는 거랑 다를 게 없네. 네, 지금은 아주 안정적이고 시끄럽지도 않죠. 옛날 비행기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땐 귀에 솜을 틀어막아도 귀가 먹먹했으니까요. 기차보다 시끄럽지 않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렇네. 로즈는 할아버지가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만큼이나 신이 나 있다는 걸 눈치챘다. 실제로 시끄럽지는 않았다. 다만 엔진의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에 익숙해져 거의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저 작은 기계들 보이니? 아버지가 가리켰다. 문 옆, 앞 객실로 이어지는 출입문 벽에는 3개의 계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꼭 시계 3개가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하나는 시계였지만 나머지는 로즈가 읽을 수 없는 표시들이었다. 저건 우리가 나는 높이와 속도를 알려주는 거란다. 피터가 설명을 이어갔다. 봐라. 지금 우리는 1k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가고 있어. 특급 열차보다 2배는 빠르지. 보이세요, 크로우더? 그는 거듭 설명했다. 로즈는 모든 것이 신나는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구름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루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승무원이 다가와 점심을 먹을 건지 물어본 것이었다. 모두 식사를 하기로 했다. 앞좌석 등받이 뒤쪽에 작은 덮개를 내려 식탁처럼 사용했고 좌석 앞에 작은 고리가 튀어나와 컵을 안정적으로 고정해 주었다.
4가지 코스로 점심을 먹은 뒤 커피를 마셨는데 모든 것이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제공되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날개와 바퀴, 진주빛 회색 안개만 보일 뿐이었지만 식사하는 내내 즐거웠다. 식사가 한창일 때 로즈는 안개에 변화가 생긴 것을 눈치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이제 구름을 뚫고 나와 맑은 하늘을 나는 중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땅도 태양도 보이지 않았는데 구름층이 위아래로 겹겹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점차 아래쪽 구름층 위로 올라가자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장관으로 변해갔다. 마치 구불구불한 언덕이 이어진 평원 같았는데 언덕의 가장자리는 손뭉치처럼 부드러웠다. 구름 평원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고 밝은 봉우리 사이로 어두운 골짜기들이 드러나 있었다. 위쪽의 구름은 마치 지상에서 보는 흐린 하늘처럼 평평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윽고 앞쪽이 점점 밝아졌는데 비행기가 상층 구름 끝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행기는 마침내 햇빛 속으로 빠져나왔다. 이제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고 아래로는 거대한 구름 평원의 봉우리가 한층 더 눈부시게 휘어졌으며 골짜기들은 그만큼 더 짙게 어두워졌다. 지금 어디쯤 달고 있습니까? 피터 몰리가 접시를 치우러 온 승무원에게 물었다. 해협입니다, 손님. 로즈는 약간 실망했다.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줄곧 기대해 오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영국의 풍경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도 구름 위에서 태양과 풍경을 본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잠시 후 로즈는 아래쪽 구름 일부가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다. 처음엔 무심히 바라보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저기요. 육지예요. 그녀가 흥분해서 외쳤다. 정말 그랬다. 1km 바로 아래 프랑스 땅이 펼쳐져 있었다. 피터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바라보았고 크로우더도 매료된 듯 바라보았다. 심지어 늘 무뚝뚝하던 웨더렌마저 흥미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들이 내려다보는 풍경은 신비로운 지도 같았다. 땅은 구부러진 작은 우표 조각처럼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초록색과 갈색, 붉은색의 다양한 빛깔로 칠해져 있었다. 솜털 같은 빛깔의 초록 덩어리는 숲인 게 분명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길고 가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와 길, 개천을 뜻했다. 그중 일부는 곱게 뻗거나 매끈하게 휘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주요 도로이거나 철도임이 분명했다. 그중 한 줄기 어두운 선 위를 작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벌레 같은 게 보였는데 그것은 기차가 달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집들은 작은 직사각형으로 보였고 마을들은 마치 고대 도시를 재현한 모형처럼 보였다. 성냥머리만한 작은 노란 원들이 눈에 들어오자 처음엔 로즈를 당황하게 했지만 곧 건초더미임을 깨달았다. 또 어떤 들판은 훨씬 더 신비로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장식이라도 한 듯 작은 전문이가 일정한 줄을 이루며 흩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꼭 옛날 털실 장갑에 구슬을 꿰매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저게 뭐예요, 아빠? 로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피터 몰리는 확신은 없었지만 밭에 실어다 두고 아직 뿌려지지 않은 비료 수레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풍경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림자였다. 모든 산물에는 북쪽으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림자가 있었기에 비로소 산물의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모든 건물, 울타리, 두개는 그림자가 있었다. 특히 나무들은 그림자 덕분에 형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비행기 반대편 창으로 뒤쪽을 내다보니 바다가 보였는데
어두운 회청색의 평평한 평원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건 송강하구란다. 지도를 살펴보던 피터 몰리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로즈 쪽 창문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곱게 뻗은 검은 선은 칼레와 블로뉴에서 파리로 이어지는 북부 철도 노선이란다. 저기 보이는 저 도시는 아부빌이고. 로즈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멋졌다. 저 낯설게 보이는 나라가 프랑스라니. 저 작은 집들 사이의 작은 공간이 실제로는 거리이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았는데 단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마치 높은 건물 위에서 개미집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저 하얀 동그라미는 뭐예요? 멀리 들판 한가운데 글자가 적힌 원형 표시가 보였다. 포알한다. 피터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비행장이야. 우리가 좀 더 낮게 날았다면 원 안에 적힌 이름을 볼 수 있었을 거란다. 조종사들이 착륙할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 거지. 로즈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 아래 작은 구름 조각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작고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지만 곧 점점 커지더니 서로 가까워지면서 땅은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이내 그 틈마저 사라지더니 다시 하늘 전체에 출렁이는 구름의 세계가 펼쳐졌다. 멋진 풍경을 더 보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좌석 구석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벽에 붙인 채 잠든 모습이었다. 이런 순간에 잠드셨다니. 그녀는 놀랍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원래 그렇다. 쉽게 피곤해지니까. 아버지도 동시에 그 모습을 눈치챘다. 잠깐 주무시는 모양이군요. 그가 웨더러백에 물었다. 예, 점심 식사 뒤에는 잠깐 주무시곤 합니다. 해가 될 건 없겠지? 아닙니다. 저 연세와 건강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쉬는 게 낫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다. 보배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승객들 사이에 파리에 안개가 껴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와 동시에 로즈는 비행기가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듯 했다. 엔진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고 있었지만 구름층에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윽고 엔진 소리가 느려지더니 로즈는 프로펠러 날개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비행기는 구름으로 들어가더니 또다시 불투명한 하얀 세계에 둘러싸였다. 이제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날개와 바퀴뿐이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구름을 뚫고 내려갔고 그 사이 엔진은 한두 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갑자기 땅이 보였다. 이제는 꽤 가까워졌는데 피터가 보기에 고도는 100m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엔진이 굉음을 터뜨리며 비행기는 이 높이를 유지한 채 들판 위를 날아갔다. 곧 착륙할 거라 생각했기에 비행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로즈는 목적지를 볼 수 있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또 하나의 흰색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원 안에 보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도 비행기는 계속 고도를 유지하며 활주로 위를 지나쳐버렸다. 그러고는 이제야 착륙하려는 듯 위아래로 불안하게 움직였다. 비행기 한쪽 날개가 45도로 기울더니 거대한 원을 그리며 천천히 선회했다. 이윽고 갑자기 비행기가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졌는데 땅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다. 15m, 12m, 9m, 3m 상공에 있었다.
로즈는 이제야 비행기의 진짜 속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땅에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여태껏 타본 어떤 기차보다도 훨씬 빨랐다. 비행기가 비행장을 스치는 순간 그 높이는 고작 15에서 12m 정도에 불과했으며 거의 동시에 거대한 바퀴가 땅에 닿더니 크루이던에서처럼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너무 빨라서 진흙 얼룩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들은 착륙했다. 충격이나 충돌의 느낌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풀밭을 달리며 속도를 줄여갈 때 더 흔들렸다. 이윽고 비행기는 활주로 건물 앞에 멈췄다. 비행이 끝난 것이다. 로즈, 어땠니? 아버지가 일어서 가방과 코트를 선반에서 내리며 물었다. 아빠, 정말 멋졌어요. 그녀가 외쳤다. 돌아갈 때도 꼭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러길 바란다. 그가 대답했다. 코트는 들고 갈래? 로즈는 일어나 코트를 챙기며 다른 승객들 모두가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 순간 웨더럽이 몸을 굽혀 그를 살피더니 즉시 몸을 고추 세우며 급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뭐라고? 피터가 날카롭게 물으며 노인을 보았다. 그러고는 로즈 쪽으로 몸을 돌려 재빨리 말했다. 어서 로즈, 어서 나가자. 서둘러야 해.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로즈는 놀랐다. 평소 아버지의 말투와 전혀 달랐고 게다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걸 본 로즈는 더 묻지 않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다시 비행기 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오래 걸렸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나와서 떠났는데 피터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슬픈 일이지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이 나셨단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비행기에서 옮겨야 해. 그러니 로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나중에야 로즈는 알게 되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이미 할아버지 앤드루 크로우더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2장. 찰스, 재정을 고민하다. 앤드루 크로우더의 비극적인 여행이 있기 약 4주 전, 그의 조카 찰스 스윈번은 콜드 피커비에 있는 크로우더 전동기 공장 본사에 가죽 커버가 씌어진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소프 공업사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8월이라고 깔끔하게 쓰인 달력에는 화려한 색채와 짙은 그림자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크레인이 더 거대한 기관차를 더더 거대한 배 위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장면은 찰스 스윈번의 시선을 붙잡지 못했다. 우선 그는 그 그림을 거의 8달 동안 매일 보아왔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더 절박한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을 보아하니 분명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이제 막 35번째 생일을 맞은 한창 나이의 사내였다.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에는 아직 근심의 주름이 없었고 짙은 머리칼에도 흰빛은 비치지 않았다. 높고 좁은 이마 아래로는 지성과 생기로 반짝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코의 생김새 역시 훌륭했지만 얼굴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모자람이 드러났다. 입술은 흐릿했고 턱은 지나치게 좁았다. 그 얼굴은 지적 능력과 도덕적 나약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찰스 스윈번이 초조해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니, 초조함을 넘어 심각했다.
그는 지금 아주 끔찍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안전을 보장하면서 삼촌 앤드루 크로우더를 죽일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궁리하고 있었다. 삼촌을 죽이다니. 어느새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론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삼촌이 살아있는 한 파멸하는 것은 자신이 될 거라 생각한 것이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런 끔찍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그 무시무시한 해결책을 떠올려 본 적조차 없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무실에 앉아 고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초조함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차원의 걱정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괴로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찰스 스원번은 흔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흔해서 유행병이라 불러도 될 정도였다. 그는 사실상 공궁에 빠져 있었다. 몇 달 동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이제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크로우더 전동기 공장의 주인이었고 지금 그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는 경적이나 추궁기 같은 소형 기계에서부터 단순한 저출력 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규모는 작지만 꽤 번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작지만 번영은 사라지고 없었다. 불황과 함께 주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익은 감소하더니 마침내 한 주간의 수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사비로 적자를 메우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개인 재산은 사실상 바닥났고 은행 빚까지 졌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사무실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었다. 방은 제법 넓었고 2개의 커다란 창문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전화기와 라탄 서류 바구니, 갓 달린 전등이 놓인 책상이 있었다. 벽난로 앞에는 두툼한 가죽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찰스가 편히 쉴 때 사용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했다. 덜 중요한 방문객들은 책상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야 했다. 가구는 제법 훌륭했지만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벽지는 새로 발라야 했다. 찰스는 금고에서 검은 자국으로 장정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작은 열쇠로 펼쳤다. 그 장부는 그의 비밀 회계 장부로 비서나 지배인조차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 안에는 그를 괴롭히는 끔찍한 재정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직원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한동안 숫자와 씨름하던 찰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는 들어와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장부를 서랍에 밀어넣고 그 아래 깔려있던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 했다. 낡은 양복 차림에 마른 노인이 들어왔다. 그러고는 그는 근심이 가득한 누런 얼굴로 주저하며 책상 앞에 섰다. 게인즈, 무슨 일이죠? 찰스가 애써 침울한 표정을 감추고 밝게 말했다. 제임스 게인즈는 사무 직원들의 책임자로 명목상 비서 겸 회계사이자 지배인이었지만 사실상 찰스의 심부름꾼이자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찰스는 모든 일을 그와 상의하는 듯 보였으나 중요한 일은 혼자 처리했다. 게인즈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했으며 맡은 일은 성실히 해냈지만 스스로 일을 꾸려갈 기질은 없었고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기엔 미덥지 못한 인물이었다. 언제나 체념한 듯한 태도로 최악을 예상했고 평범한 일상 업무 외에는 찰스의 지시를 따랐다. 경력으로만 보면 그는 공장이 세워질 때부터 근무했고 10년간 평범한 서기로 일했다. 어느 날 찰스의 아버지가 순간적인 착각으로 그를 책임자로 승진시켰고
그 뒤로 23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다. 자, 게인즈? 찰스가 다시 물었다. 게인즈는 오른손바닥을 왼손가락 끝으로 문질렀는데 그의 오랜 이 습관은 찰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사장님, 혹시 브렌트 매그너스사에서 소식이 없었는지 해서 말입니다. 어제 브렌트 씨와 점심을 같이 했네. 게인즈는 여전히 손바닥을 비비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별다른 건 없겠군요.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줄 생각은 없나? 찰스는 게인즈와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언제나 자신이 한층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팀 뱅크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브렌트 매그너스사의 수석석이었다. 은행에 잠시 들를 일이 있었는데요. 플래트시 수표권 때문에요. 아시죠, 사장님? 알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팀 뱅크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막 은행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잠시 멈춰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발 요점을 말하게. 게인즈는 다시 손을 비비기 시작했다. 그가 묻더군요. 브렌트 씨에게서 소식을 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제가 계속 해묻자 그제야 기뜸을 해줬습니다. 알아두시오. 난 그냥 힌트만 주는 거니까. 그가 그러더군요. 브렌트 씨에게서 직접 듣기 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힌트가 뭔가? 찰스가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가 계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게인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뭐라고? 찰스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뱅크스가 확실히 그렇게 말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찰스는 손을 휘저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젠장, 게인즈. 이건 정말 나쁜 소식이군. 게인즈는 절망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낸 입찰 금액이 얼마였지? 찰스가 이어서 물었다. 1710파운드였잖아. 이런 게인즈, 이런 시국에 1800파운드짜리 계약을 놓치다니 우리에겐 꼭 필요했던 계약인데. 찰스는 벌떡 일어나 방 안에 서성였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불쾌한 소식이었다. 브렌트 매그너스사는 규모가 큰 장난감 제조사로 많은 직원을 두고 있었다. 장난감을 만드는 기계는 모두 소형이었지만 복잡한 축동력 장치로 연결돼 있었고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 그래서 이사회는 축동력 장치를 모두 없애고 기계마다 별도의 전동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입찰 공고를 냈고 찰스가 만든 전동기가 그 계획에 적합했기에 그도 입찰에 참여했다. 그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참여했기에 당연히 성사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엄청난 타격이었다. 찰스는 그 충격을 도저히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방 안을 서성이더니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문제는 같이 얘기해봐야겠네. 게인즈는 조심스레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렸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찰스의 몫이었고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을 따르면 되었다. 스스로 뭔가를 제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애당초 제안할 것도 없었다. 안타깝지만 이미 계약은 날아갔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찰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인즈? 안타깝지만 찰스가 입을 열었다. 이 일로
오래전부터 생각만 해오던 문제를 꺼내야 할 것 같네.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자네가 보기에 사무직원 혼비와 셔터 중 누가 더 나은가? 게인지는 천천히 손바닥을 문질렀다. 혼비와 서터라고요? 그는 되뇌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둘 다 괜찮은 친구들이죠. 난 둘 중에 누가 더 낫냐고 물었네. 혼비는 장부 정리에 능합니다. 기재도 꼼꼼하고 실수도 거의 없죠. 하지만 서터는 특별한 일을 처리하는 데 능합니다. 시내에 볼 일이 있으면 서터를 보내죠. 찰스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걸 묻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둘 중 하나를 내보내야 할 것 같네. 게인즈는 충격에 눈을 깜빡였다. 한 사람을 보낸다니요, 사장님.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찰스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그가 물었다. 지금까지 타자원, 보조직원, 석유 2명으로 굴러가던 사무실이었다. 이런 변화를 주는 건 모든 업무 처리 방식을 흔드는 일이었다. 쉽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찰스가 말을 이었다. 둘 다 성실한 직원이라 내보낼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계속 가다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거야.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하지.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노인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찰스는 그가 오랫동안 성심껏 헌신해온 것을 떠올리며 그의 성가신 버릇을 눈감아 주었고 지금도 그를 안쓰럽게 느꼈다. 어쩔 수 없네, 제임스. 찰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이제 한 사람만으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좀 생각해보게. 예전보다 서류 업무가 줄었으니 릴링스톤 양이 장부 정리를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맥스턴, 그애도 일을 더 시킬 수 있지. 둘 중 누구를 남길지 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내보내야겠네. 너무 갑작스럽게 내보내지 말고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주게. 찰스는 배려심 많은 고용주였기에 성실히 일한 직원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무엇보다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줄어드는 업무량에 비해 사무실 인원이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번 브렌트 매그너스 계약 실패로 그 결정을 앞당겼을 뿐이었다. 찰스는 게인지의 말이 사실이라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고 브렌트 매그너스사의 수석 서기팀 뱅크스가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게인즈가 사무실을 나가자 다시 불안과 걱정이 찰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직원들 앞에서 속마음을 감추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건 무척 지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견뎌야 했다. 크로우더 전동기 공장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찰스 스원번이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우나 멜러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개월 전 멜러 대령이 콜드 피커비로 이사를 왔고 일주일 뒤 찰스와 우나는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 둘 다 골프를 잘 쳤고 그들의 만남은 이어졌다. 찰스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때까지 그는 이렇다 할 연애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랑의 열병은 치명적이었다. 우나는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비웃었다. 그러나 우나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그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했다. 그 매혹적인 젊은 여인을 차지하는 일은 이제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몇 주 동안 낙심의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는 점차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고 최근에는 거의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파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흘러나와도 그녀는 마치 달에 사는 사람처럼 아득히 멀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찰스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 하더니 장부를 잠가놓고는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맥퍼슨이라는 건장한 스코틀랜드인이 명목상 공장 지배인 겸 기술자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상 찰스가 직접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공장은 그에게 돈벌이만이 아니라 취미이자 애지중지하는 자식 같은 존재였기에 그는 공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즐겼다. 사무실 일이 한가할 때면 늘 그는 작업장으로 갔고 사무실이 지겹거나 걱정이 많아질 때도 공장으로 내려가 마음을 달래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창고를 지나면서 자재 담당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전선과 주물, 볼트, 단자, 예비 부품들을 훑어보았다. 다른 구역에는 완성된 정동기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찰스는 이 창고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이 도입한 카드식 관리 시스템 덕분에 한눈에 재고의 정확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물품이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를 보는 것도 흐뭇했다. 자재 담당자에게 깔끔하게 쓸린 바닥과 정돈된 선반을 칭찬해 주었다. 그는 창고를 지나 작은 주조 공장을 들여다보고 홀로 일하던 주소용 틀을 만드는 기술자와 몇 마디 나눈 뒤 마당을 가로질러 권성 공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전기차의 철심과 자석을 감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찰스는 무심코 작은 기계 앞에 멈춰서서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기계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구리선을 코일에 감고 있었다. 실처럼 가느다란 구리선은 릴에서 풀려나와 절연 바니시통을 통과하고 뜨거운 공기 속에서 건조된 후 코일에 감겼다. 모든 과정이 마치 기계가 사람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듯 보였는데 코일이 회전하며 층층이 감기는 그 정교한 모습은 매번 찰스를 매료시켰고 그는 언제나 걸음을 멈추고 그 과정을 지켜보곤 했다. 달턴 탄광 작업에 들어갈 원거리 개전기용이에요. 묵직한 스코틀랜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앙증맞고 훌륭한 기계죠. 난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네, 샌디. 찰스가 인정했다. 늘 그렇게 보고 계시더군요. 스코틀랜드인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저 개전기를 설치해서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찰스가 말을 이었고 두 사람은 기술적인 대화를 나눴다. 알렉산더 매퍼스는 원래 화물증기선 기관실에서 세계 각지의 항구를 떠돌던 사내였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글래스고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에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았다. 마침 크로우더 전동기 공장이 기술자가 없어 신문 광고를 냈고 맥퍼슨이 공장 지배인이자 기술자로 고용되었다. 이 거래는 찰스 스윈번과 맥퍼슨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이익이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샌디. 찰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쁜 소식을 들었네. 브렌트 매그너스 계약을 우리가 놓쳤다는군. 기술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놓쳤다고요? 이거 참 좋지 않은 소식이군요.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일감을 놓치면 큰일이죠. 확실한 건가요? 팀 뱅크스가 게인지에게 알려줬네. 그는 꽤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아직 공식 통보는 없었지만. 뱅크스라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런, 안 됐군요. 그 일감으로 대형 슬로터를 계속 돌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난 슬로터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찰스가 받아쳤다. 샌디, 우리는 줄여야 할 거야. 줄인다고요? 직원을 줄여야 한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죠. 이미 예감했어요.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다들 성실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알아. 불쌍한 사람들. 자네만큼이나 나도 원치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두 사람은 권선 작업장을 나와 건물 사이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임금을 줄이는 건 어떨까? 찰스가 물었다. 소용없어요. 일이 없는데. 결국은 몇 명은 내보내야 하죠. 브렌트 매그너스 계약만 따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네도 생각 좀 해보고 제안을 해주게. 우리는 최대한 절약해야 하네. 그날만큼은 찰스에게 공장 순시가 괴롭게만 느껴졌다. 며칠 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받는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는 생산공장과 조립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침 브렌트 매그너스 사에서 보낸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이사회에서 귀사의 제안을 검토했으나 최저 입찰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찰스는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서류 바구니 속에 밀어넣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는 막다른 상황에 몰린 기분이었고 잠시 현실을 잊고 공상에 빠져들었다. 순간 우나멜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언제나 다정하게 자신을 맞아주는 우나.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우나를 그는 꿈꾸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곳은 천국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오아시스에 닿은 목마르고 지친 나그네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떠올렸다. 우나. 곧 그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노크 소리와 함께 맥퍼슨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책상 앞으로 와 앉았다.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찰스. 그가 입을 열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살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을 조금 더 마련해서 기계 2세대만 들여오면 파킨슨사와 경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원가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슬로트 1대와 선반 2대만 있으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이건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몇 달째 맥퍼슨은 지금 쓰고 있는 낡은 세대의 기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자고 주장해왔다. 찰스도 원칙상 동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샌디, 현실적으로 말해보게. 찰스가 말했다. 요즘 같은 때 누가 이런 공장에 돈을 대겠나.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건 나도 알지만 문제는 우린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기술자가 고집을 부렸다. 슬로트 1대에 200파운드, 선반 2대에 600 정도면 됩니다. 설치비까지 다 합쳐도 1000파운드가 안 된다고요. 그렇다 해도 그 기계로 브렌트 매그너스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 스코틀랜드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연민 섞인 묘한 웃음을 지었다. 충분히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게다가 그 계약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가만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일감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알았네, 샌디.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사겠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야. 맥버스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물론 제 일은 아니지만 혹시 사장님이
조금 보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000파운드쯤이야 사장님께는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찰스는 얼굴을 찡그렸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말은 통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맥퍼스는 물론이고 은행 지배인을 제외한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미 엄청난 돈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쏟아부었고 잔고는 바닥에 났다는 것을. 찰스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충분히 투자했네. 찰스가 단호히 말했다. 안 돼, 샌디. 내가 말했듯이 달리 방법이 없네. 누구를 내보낼지 생각해보고 통보하도록 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하지? 그 기계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그제야 스코틀랜드인은 만족스러운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보시면 헐 작업 입찰 내용인데 총액이 1275파운드였어요. 하지만 파킨슨사는 1250파운드에 따냈죠. 우리가 새 기계를 갖췄더라면 1190파운드까지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찰스는 점점 흥미를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꼬박 30분 동안 논의하던 찰스는 한결 달라진 어조로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침 점심을 알리는 1시 알람이 울렸다. 맥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찰스는 금고를 잠근 뒤 모자를 쓰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나섰다.